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우리 가치체계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안보체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체제는 사실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의 축과,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축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자주국방, 자주안보태세 두 가지 이제 축으로 우리가 굴러가는 체제인데, 둘 다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안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 가치체계는 그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고 또 제 전공 분야도 아니니까 안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안보의 이 북한의 핵 문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긴 하나, 북한의 핵은 사실 우리 안보의 전부가 아닌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안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고 5천년 민족 순환사가 우리가 증명하듯이 주변국의 위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도 북한 정권의 속성에 따른 본질적인 위협이 있고, 북한 정권의 속성을 위험하게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는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크게 대비해 보면 핵과 재래식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one of them이죠. 그런데 그 비핵화마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비핵화보다 훨씬 큰 가치,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가치를 가진 우리 안보태세를 문재인 정부가 허물고 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비핵화는 소위 5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결입니다. 동결. 지금 생산하고 있는 핵물질과 이런 것들을 생산 안 해야 되고, 핵 탄두를 나를 수 있는 딜리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사일 능력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현 상태에서 멈춰야 됩니다. 북한은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뭐냐면 지금까지 생산한 것,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포함해서 요새 말하는 핵 리스트한데 그 신고를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산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포텐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리스트라고 그런 거고요. 신고를 하면 북한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니까 현장에서 사찰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IAEA라든지, 주로 IAEA가 사찰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단계가 뭐냐면 불능화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핵물질이라는 것은 이 농축 우라늄은 방사능이 별로 없습니다. 만져도 돼요, 사실은. 뭐 일부러 만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방사능이 굉장히 세서 10 내지 20년 정도 있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카드뮴이나 시멘트로 완전히 봉인을 해서 10 내지 20년 후에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능화하고, 마지막에 5단계가 폐기입니다. 아까 말한 뜯어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동결도 시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일단 1000만원,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1000만원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가게에 가서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100만원짜리를 1000만원 주고 산 거죠. 그리고 그것도 바로 텔레비전을 갖고 오면 되는데, 돈만 1000만원 줘놓고 텔레비전을 갖고 오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사모님들한테 엄청 혼나겠죠. 근데 사모님이 거기다가 한 방 더 붙입니다. 여보, 당신이 산 그 텔레비전 주인은 한 번도 돈을 받고 텔레비전을 배달한 적이 없대.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과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북한한테 추석 선물로 주면서 비핵화라고 하는 훨씬 값싼 것도 외상이 아니라 이거는 돈을 주고 나중에 한두 달 후에 배달받아 오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평화가 왔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안보의 위기이고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쏟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가 늘 질문합니다. 학생들 전쟁 좋아요, 평화 좋아요? 전쟁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평화 좋아하는 손들어면 다 평화 손듭니다. 아마 70억 인구한테 물어봐도 되게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고, 만일 전쟁을 손든 사람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쟁과 평화는 같은 학렬에 놓고 질문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은 뭐냐?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수단.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많은 희생이 있지만은 그게 희생이 무서워서, 그 리스크와 코스트가 무서워서 만약 전쟁을 안 하게 되면 그 뒤에 훨씬 더 큰 코스트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전략가 리더 하트는 전쟁의 목적은 뭐냐? 전후에 보다 나은 평화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그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오직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엔 헌장을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그런 거는 뭐 다른 나라 똑같이 하다가 정말 용맹무성하고 약간 호전적인 대통령이 나오면 그런 거 필요 없다. 북진 통일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전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동맹입니다. 왜냐하면 1954년 11월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상호 군사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침략입니다. 일반적인 공수동맹이나 군사동맹이나 방위동맹이 아니고 방어동맹입니다. 방어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침략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 발목을 잡을 겁니다. 왜?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 더 이상 전쟁을 재발하는 걸 막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할 때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작년도 8월 15일 날 8.15 경축사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침략을 해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굴복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굴복입니다. 그러면 이완용을 왜 욕하느냐 이거죠. 저는. 지금이야 북한하고 싸워도 우리가 한미동맹도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일제 때 했을 때는 일본하고 조선 말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정말 평화주의자죠. 아마도 이완용은 이 자리 세우면 그럴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싸워봐야 우리 조선 백성이 다 죽기 때문에 내가 고종을 부추겨서 전쟁을 했으면 얼마나 백성이 많이 죽었겠느냐. 그리고 구한말에 우리가 얼마나 양반들이 가렴죽으로 해서 우리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렸냐. 뭐 일제시대였다고 큰 차이 있나? 그 정도 혹시 일제 때보다 구한말에 잘 살았다더라도 그 정도 차이 때문에 그렇게 수백만의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현실적인 평화주의자가 이완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가 좋으시면 앞으로 이완용을 친일파라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형평성을 객관성과 균형을 상실한 이야기입니다 하면 학생들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선생이 이야기하니까 끄덕거리는 건지 진짜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눈빛으로 보면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태고 저는 이런 왜 어이없는 상태가 되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주 일관적으로 대남 적화 전략을 추진했는데 우리는 일관성 있는 대북 소위 자유 통일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통일 정책의 영속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파괴를 하고 되돌이하고 이래서 결국은 우리는 일관성이 전혀 없었고 북한은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했습니다. 북한이 일관성 있게 대남 적화 전략은 지난번에 유동열 원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3대 혁명 역량 강화죠. 그죠? 북조선 혁명 역량 강화. 그거는 최근에는 그냥 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 두 번째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 국가보안법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북한의 소위 대한민국의 그들로 말하면 민주정권인데 문재인 정부와 같은 용공정권을 만드는 거죠. 이석기와 같은 그 용공인사들, 공산 좌익들이 활개치게 활동하는 것. 그들은 또 민주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군대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돼갑니다. 이렇게 남조선 혁명영량의 5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들이 쓴 전술이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겁니다. 통일전선 전술은 우리도 이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름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박정희 전두환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거기는 완전한 좌익도 있고요. 서구식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자도 있을 건데 이걸 다 모았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민주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 첫 번째 적자에 해당되는 그 소위 상도동계가 사실은 민주전선의 한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아들이 3명인데 두 번째 뭐 서자는 아니고 굳이 첫 소생이라고 그러면 동교대께쯤 될 거고요. 세 번째 서자가 세 번째 아들인데 이거는 정말 첩의 아들입니다. 이게 좌익들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지금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좌익들이 다 정치권에 데뷔를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 민주전선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90년대에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자 민주전선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민주전선이 성공을 해서 민주화 되었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온 것이 민족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이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이 민족통일전선 전술로 뭘 붕괴를 시키고 있냐면 한미동맹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국제적 혁명 역량 강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민주통일전선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좌익적 세계관의 에너지를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옮겨서 민족통일전선 전술로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그 정점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 있다. 이렇게 그 일관성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 반성을 해보면 우리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위 뭐 일반 국민들은 생업에 다 종사하고 어느 나라든 뭐 그 안보에 관심이 있거나 뭐 국가의 어떤 큰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는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까 말씀드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단군 이래 5천년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던 이 세 가지 축은 한 번도 우리가 고민하고 피를 흘리고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하도 우리가 일제식민지부터 5천년 지지리 공상 모사니까 하느님께서 천사를 동시 패션으로 2명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미동맹을 딸려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도 5천년의 가난을 떨쳐내지 못하자 키 작고 볼품없는 사나이가 군용 트럭을 타고 한강다리를 넘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온 이 세 가지 이념을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박정희 이게 우리가 뭐 고민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비록 대통령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구간이 늘 명간이라 우리가 아쉬웠는데요. 그 전간보다 못한 그 구간이 나왔지만 그래도 기본 점수는 되게 좀 했습니다. 그 시대적 사명을 그런 대로 하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뭐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특히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사실은 좌익적 세계관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민주화였는데 사실은 그 단결돼서 코아에 숨어있던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소위 좌익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나아가서 인민민주주의로 연결되는 이 세력들이 결국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활동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함으로써 이것이 그 비용을 우리가 감내해냈거든요. 90년 이후. 왜 그렇게 되냐고 그러면 91년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공식적으로 냉전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꼭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못하지만은 세계 3분의 1 소위 공산권이라는 시장이 확 열렸습니다. 우리한테. 그 다음에 80년대 미국이 경제적 라이벌인 일본의 도전을 뿌리치면서 내려놓았던 소위 85년 프라자 비교에 나와 있던 원저 현상,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진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안보적, 이념적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소련을 붕괴시키면서 레이건 정부 때 추진했던 저유가 정책. 그래서 결국 85년도에 북해산 브렌트유가 터지면서 2차 올리쇼크로 80년도에 1배럴에 36달러 하던 것이 86년도에 1배럴에 10달러에서 2000년 초반까지 갑니다. 인류 적어도 석유 문명이 있어난 이후에 가장 최장의 저유가 시대죠. 저유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 84년까지 다 아실 겁니다. 카트 때부터 레이건 1기까지 볼커라는 사람이 오바마 때 경쟁력 강화 위원장을 하셨죠. 이분이 FRB 의장을 하면서 강달러를 폈습니다. 71년도 8월 15일 날 닉슨이 긴급달러 방위 대책에 의해서 검태한 중지를 하니까 달러 위상이 약해지니까 75년도 강달러 정책을 폈던 것을 85년도에 양적 완화를 합니다. 이게 80년도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고는 저유가, 저금리, 원조 세 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박정희 대통령 때 집중 투자했던 중화공업이 82년도 전두환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부 문제를 딱 정리한 상태에서 86년도에 이게 3조 호황이 오고 90년 초에 공산권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한국은 계속 잘 살았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오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세계 GDP 12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시장이 뭔지 자유가 뭔지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강 안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몇몇 리딩그룹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나는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더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를 대신 하늘에서 이제 천사 안 내려준다. 내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조교가 시범 3번 보여줬으면 되지 4번째 시범 안 보여준다. 이승만, 박정희 가르친 대로 우리가 천사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 늘 하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우리가 백척간도에 있어서 정말 그런 문제 전혀 관심 없는 정말 호프집 사장님까지 우리가 맨몸으로 이걸 부딪히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듭니다.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혁명 전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혁명 전사는요. 혁명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수의 혁명가가 기획하는 혁명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좌익들 공산혁명이 그랬습니다. 레닌이 그랬고 뭐 택동이 그랬고 그 다음에 소위 호치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익들의 혁명은 그런 기획된 혁명은 쿠데타였습니다. 우익들은 원래 누가 이념적으로 조직화 안 됐어요. 그럼 우익들의 혁명은 쿠데타인데 그 아닌 혁명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버티지 못해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그게 주로 재산권에 관계된 혁명들, 경제적인 혁명, 불란스대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 2계급이 호화방탕한 생활을 해서 국고를 다 날려놓고 돈이 떨어지니까 3부의 1을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총칼을 갖다 놓고 돈 더 내. 시민계급은 3계급은 엄청나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총칼이 무서우니까 예 그래 놓고 야 안 되겠다. 테니스 코트로 모여보자. 모여서 테니스 코트에서 엎자. 이 불란스 혁명. 미국은 잘 아시는 보스턴 티파티입니다. 세금 물리니까 차에. 그냥 그 차로 습격해 버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민중들이 시작해서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데 바로 그 투쟁 과정에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불란서는 나타난 지도자가 별로예요. 로베스피에르, 마라, 땅통 같은 급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1세기 동안 불란서가 아주 생고생을 하고 유럽에서 최고 1등이었던 국가가 아주 독일 저 호헨졸런 가문의 프로이센 같은 저 10등도 못 드는 삼류 어떤 양반으로 치면 머슴 같은 애한테 완전히 1870년 왕창 깨지는 수모까지 당해가면서 아주 1세기 동안 고민했고 미국은 정말 대박이 난 게 조지 워싱턴을 만난 그 보스턴 티파티에 이어진 필라델피아부터 쭉 그 항쟁 중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뛰어난 전략가, 문장가, 인연가 제퍼슨을 만난 거고요. 현실에서 정말 오늘 월가를 만든 해밀턴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유럽에도 없던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두뇌들이 최고의 리더십을 만나서 미국이 오늘 대박이 된 겁니다. 조지 워싱턴은 왕이 될래도 될 수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거로. 자기 스스로 대통령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혹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우리 스스로 보스턴 티파티나 테니스 코트 선언처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로베스피에르가 아닌 조지 워싱턴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줄 거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까지는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제1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있는 이 소중한 아마 기회는 대한민국을 더욱더 위대한 나라인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한 것은 저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과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요인, 좌익적 에너지가 너무 셉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남북 좌익들의 합작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 속도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컨벤셔널 위저덤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있는 한 김정은이가 군사적 모험은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9.19 군사비 이후에 NLL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감시를 못하게 완전히 손발을 묶었기 때문에 만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이후 지나면 한국군은 거의 있으나마나 보이스카우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혀 감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북한이 다량의 서해를 통해서건 지상을 통해서건 다량의 특수부대를 넣어서 서울 시내를 혼란으로 만들고 여기를 일부를 장악했다면, 자, 그리고 미국한테 이야기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미국의 군인 가족, 시민 30만쯤 되거든요. 자,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 자산이 뭐 정확하게 그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미국이 실물 자산 투자한 것 대개 한 700조 정도 됩니다. 이 자산 보호해줘서 돌려줄게. 빠져라. 그리고 문재인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은과 평화적으로 해결할게. 그래서 우리는 북한군도 뒤로 물리면서 고려민주연방,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미군이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면 북한군도 뒤로 뺀다. 그리고 남북한 고려민주연방제로 통일을 한다라고 선언하고, 사실상 불복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미국은 옵션이 두 가지겠죠. 북한과 남북 좌익 정부가 남북 좌익이 제기한 목표대로 그냥 한반도는 남북한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하고 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방법이 있고, 이랬을 때는 미국의 리스크는 뭘까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멋진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은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만 개발하면 강대국 미국하고도 딜이 되겠구나. 소위 NPT 체제, 비확산 체제는 이미 종언을 구하고 전 세계 핵 도미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 안고 있는, 미국이 아무리 GDP가 세계이고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글로벌 리더로서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미국의 국제 지배력은 빠르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야, 내가 절대 북한 같은 허접한 소위 테러리스트한테 인질 협상 안 하는 미국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했을 때는, 글쎄요, 한 20명의 인질도 아니고 이게 한 30만쯤 되고 이렇게 돼 보면 이거 상당히 큰 그게 될 겁니다. 이 조건을 김정은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남북이 빠르게 지금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도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 자기 뜻대로 미국이 딜을 받아주면 되는데 이것 봐라 이랬다가 내가 세계 글로벌 리더십이 깨지니까 너 서울 먹어 좋아 뭐 네가 서울에서 무슨 짓 하든지 난 모르겠어. 그 대신 스텔스기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지고 니네 북한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지워버릴게 이렇게 버리면 이게 완전히 또 자기도 살자고 하는 짓인데 죽음을 재촉하게 되니까 이게 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확하게 자기의 딜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헷갈리니까 이것을 결심하게 되는 단계는 김정은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결심을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하나의 카드를 문재인이가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김정은한테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하고 미국을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손을 띄게 하는 하나의 훌륭한 카드를 쥐게 해준 즉 전략적 융통성을 가지게 된 이런 경우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속도는 바로 김정은한테 그런 전략적 융통성을 준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두 번째 리스크 도전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막을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의 국내에 변변한 저항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 야당은 그 인간들 자체가 원래 출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하지 못했거니와 2008년도에는 친이가 친박을 2012년 16년에는 친박이 친이 및 친박 내에서도 분화돼서 진박 소동님 뭐 멀박이님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엉망진창 만들어서 인적 구성 자체가 보수여당이 아주 시덥잖은 인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고요. 두 번째 시민사회 세력, 소위 애국 시민 세력들이 여러 가지 아젠다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게 대통령을 생각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다. 그러나 탄핵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게 되게 좀 대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탄핵받아도 싸다. 근데 세 사람 다 공통된 생각은 문재인, 김정은 연합 세력은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좌익들처럼 통일 전선 전술로 같음을 찾아야 되는데 다름을 찾아서 삿대질을 합니다. 각각의 아젠다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수파의 하나의 명점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애국자고 자기가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젠다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기는 하나 광장의 아스팔트 우판은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는데 빠른 폭주를 막는데 절저한 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세 번째 리스크고 네 번째가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동맹의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보수파는 뭐 북폭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요건 좀 설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문제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탑 프라이어리티에 올려가지고 집중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 식견과 사명감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함이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는 1993년 3월 12일 날 북한이 NPT 탈퇴를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그때 클린턴 정부입니다. 94년 5월에 영변 원자로를 때릴 것 같이 하다가 94년 10월에 제네와 합의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그 평화적 해결에 어느 정도 가닥이 그 당시로서는 보이는 거죠. 그리고 클린턴 정부의 제일의 관심은 91년 12월 달에 붕괴된 소련이 다시 공산주의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소프트 랜딩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91년, 92년 걸프전 이후에 걸프만은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제3차 오일 쇼크가 안 나도록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달에 조지 W. 부시 정부가, 아들 부시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핵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의욕을 보였지만 잘 아시는 그해 9월 9/11 테러 때문에 중동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농축 우라늄 문제까지 일으키니까 할 수 없이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할 여력은 없고 중동 때문에 할 수 없이 북한이 제일 말 잘 듣는다는 생각을 하는 중국을 의장국으로서 육자회담 체제를 소위 중국한테 북한의 핵 문제를 아웃소싱시키고 중동으로 갑니다. 아프간, 이라크 가죠. 2009년도 들어서는 오바마 정부 때는 뭐 잘 아시는 리만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초점이었고요. 대외 문제는
부시 대통령 때 저질러 놨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진행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란의 핵 협상을 완결되면, 그러니까 걸프 연안국가의 북한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걸프 연안국가의 핵국가가 출연해서 이게 핵 도미노가 일면 소위 서방의 물질 문명은 오일 기름의 솥이 석유 제공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과정에서 2011년부터 12년 북아프리카에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만일 수에즈를 넘어서 동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친미 산유국에 해당되는 왕정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이 위험해지면 역시 3차 오일 쇼크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동진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2015년 해결, 이란 핵협상까지 해결이 돼서 다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가 2014년 발칸반도,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이 붙어서 러시아가 또 와장창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정리가 돼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잘 아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1년도에 포린 어페어즈에서 기고해서 피보트 아시아 회귀 정책, 그리고 그걸 대받아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리밸런싱,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아시아로 못 따라오겠습니까? 중국 깨러오지, 필리핀 깨러오겠어요, 우리나라를 깨러오겠어요, 말레이시아를 깨러오겠어요. 중국이거든요. 중국을 손보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런 전략적 환경 때문에 2016년 말까지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이게 가닥을 잡은 겁니다. 러시아 문제 아직까지 뭐 어쩌고한데 러시아는 얼마나 오바마 때 박살을 냈으면 2014년에 2조 달러던 GDP가요. 작년에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2016년에는 1조 4천억 달러예요. 한두 해 만에 GDP를 마이너스 40%를 저렇게 박살을 내놓으면 참 우리 하여튼 러시아니까 이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우리 GDP 마이너스 1년 만에 40% 되면 아마 우리는 좀 더 폭동이 일어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서 러시아는 힘을 쫙 빼놨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전략적 식견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환경이 이제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왜? 2017년 말일에 미국 GDP에 중국 GDP가 61%까지 쫓아갔습니다. 미국이 19.4조 불, 중국이 12.3조 불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피보트 에이시아 했을 때 중국 GDP가 미국의 40%였습니다. 일본을 프라자비 때 손을 볼 때 일본이 미국 GDP의 40%였습니다. 일본은 앵고가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95년도에 왜냐면 1불에 240엔 하던 것이 1불에 80엔으로 오르니까 95년도에는 미국이 7.4조 불을 할 때 일본이 5.3조 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단일 국가로 미국 GDP에 가장 턱밑까지 쫓아간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은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질적 우세력도 지금 중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72%까지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중국은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옛 전성기의 옛 일본보다 못하고 군사력은 전성기의 옛 소련보다 못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쟁국 중에서 미국보다 인구가 많은 유일한 나라다. 그것도 조금 많은 게 아니라 4.5배나 많다. 인구가 4.5배 많은 건 잠재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다른 데 왔다 갔다 중동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코스트와 리스크를 감내해서 지금 두들겨 패지 않으면 언젠가 중국한테 세계의 모든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1등이 2등한테 넘겨주면 2등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저 20, 30등 떨어집니다. 1등을 유지하려고 했던 무리가 한꺼번에 닥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미국한테 소위 패권이 트랜스퍼되고 난 뒤에 영국이 어떤 신세였고 지금도 어떤 신세였냐고 보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왜 근데 트럼프 리스크냐? 저는 사실은 농담 반비슷하게 같은 공화당인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반만 좀 닮아서 이름을 로널드 트럼프로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그래서 사실 올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이 당혹감을 느끼는 건지에는 문재인은 원래 빨간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에 속아서 부안해동을 해준 트럼프 대통령.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준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진짜 부안해동을 해서 몰라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분이 아주 또 사학과 기질이 있으니까 성부사 기질이 있으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한미동맹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라든지 철학이 확고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다 정부가 마찬가지였어요. 전략을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나 뭐까지도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면 마케팅에 도움이 되면 아무거나 갖다 쓸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벌이가 되면 마누라 자식도 거래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철학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바로 올려놔버렸어요. 자, 이게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올해와 같은 2018년과 같은 트럼프 리스크가 2019년도 되고 문재인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것도 마케팅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지 라고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해체될 고든창 이야기한 대로 덜도 말고 고든창 이야기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좀 죽이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빨리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런데 세상이 뭐 꼭 그림자만 있겠습니까? 빛이라는 게 있죠. 원래 좋은 거는 뒤에 이야기해야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이야기 해놓고 뒤에 기분 나쁜 이야기 하면 가실 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좋은 이야기 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북 공조 좌익들이 이렇게 아주 에너지가 풍부해졌는데 저는 완전한 빨간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쏘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슬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남하고 많이 비교하는데요. 월남보다 우리가 불리한 것은 당시 월남 대통령 쿠엔반티우나 쿠엔카오키 부통령 완전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공주의자가 아니고 거의 공산주의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게 한국이 굉장히 불리한 거고요. 한국이 유리한 건 뭐냐면 당시 월남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월명은 비록 뭐 여러 가지 가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리스펙트를 받는 정말 실제로도 훌륭했고 자기 사리사욕을 안 했고요. 그런데 호치민하고 김정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호치민이 언제 헤네시 꼬냑 기쁨 좀 먹고 자기 고모부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형님 VX 신경강수로 죽였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사람. 자기 동상도 못 세우게 했어요. 이 사람 우상화에가 진짜 사회주의 집단지도 진짜 딱 죽으면서 내 동상 세우지 말게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혁명을 이기게 했던 혁명전쟁에 승리했던 보구엔자 People's War, People's Army라고 쓴 중요한 혁명 전략이요 책은 정말 그 공산 혁명 전략을 위한 바이블입니다. 제가 생도 때 그 원전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보구엔자 뭐 다 베트남 가보신 분 하노이 아시겠지만 그 기념관 가보십시오. 진짜 그 두 사람의 생애는 이념적인 그건 달랐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혁대가 너덜너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호사하고 거기. 그런 정도 청정하게 살았습니다. 월남 정부는 어땠습니까? 그냥 엉망진창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행인 것은 완전히 김정은이가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성취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모델이고 하나는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대한 성취를 이룬 모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상 좌익적 에너지가 늘은 것 같아도 더 깊은데 대한민국에 무궁한 에너지가 숨어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좌익적 에너지 때문에 대한민국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저는 좌익대의 속도 빠른 건데 저는 그렇게 비교합니다. 저 속도는 너무 빨라서 우리가 당황해서 좀 피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놈들도 그런 운전대 앉아서 그 속도로 악셀레터를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20-30km를 받고 우리도 20-30km 보니까 길가에 피했는데 갑자기 얘가 미쳤는지 무슨 이상한 걸 맞았는지 코케인을 마셨는지 한
시속 200km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운전대에 앉아있는 놈도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속도 줄이면 죽으니까. 왜? 몇십억 뇌물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 반역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결사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전복사고가 날 겁니다. 자기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저 속도는 아마 전복사고를 낼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국내적인 여건으로서 뭐니 해도 클린턴이 이야기한 대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미 우리 경쟁력이 다 훼손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적 경쟁력은 반도체 외에 이제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품질 경쟁력인데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과 갖고 있던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반도체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도 있지만 산업의 피를 제공하는 자본시장이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의 자본시장은 거의 자본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한 좌파적 세계관에서 장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원래 자본시장의 목적이 기업가들이 소위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돈을 투자를 받아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사업체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업체가 크면 고용을 증대시키고 그래서 부의 효과에 의해서 소비가 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이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서 그 기업의 경영성과와 함께 자신의 부를 키워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 자본시장의 본래 목적인데 우리 자본시장은 소액주주 보호운동이니 뭐니 이상해서 좌파적 이념에서 투기적 자본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하성이라는 자가선 젊은이여 왜 분노하지 않은가의 책에 나온 소액주주 운동이야말로 전형적인 가장 자본 친시장적이어야 할 자본시장을 가장 반시장적으로 만드는 아주 악행입니다. 소액주주는 뭡니까? 투기자본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여기 뭐 계시면 애플 그 애플하고 결혼하셨습니까? 한 10% 먹으면 팔고 딴 데 뜁니다. 회사하고 목숨을 같이 할 사람은 누군가요? 대주주입니다. 대주 중에서 엘리엇이나 이런 투기자본이 아니라 원래 창업에서 기업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호적 지분이 있습니다. 그 대주주는 그 기업의 원래 오너나 기업에 경영하는 그건 아니지만 투자자지만 좀 중장기 투자를 길게 돈을 많이 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회사가 튼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대주주 요건이 한 가족당 1회사에 15억 이상 12월 27일로 되면 22% 세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단기 투자. 장기 투자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투기자본인 소액주주의 그를 더 중시하고 중장기 투자하면 손해보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산업의 피를 공급합니까? 곳곳에 동맥경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나마 없어져가는 산업 경쟁력에 철저히 반시장적인 금융정책 때문에 자본시장 정책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은 다 훼손됐습니다. 두 번째, 아까 80년대 비교했는데 80년대는 미국이 경제적 경쟁력인 일본과 안보적 경쟁국이던 소련을 두들겨 패면서 튼튼한 한미동맹 덕분에 미국 다음으로 수혜를 본 것이 삼조 호황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두들겨 패는데 반사의 이건 보기는커녕 같이 가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그전 정부부터 중국이 벌써 딱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그 돈을 털고 나갈 때 눈치를 채웠어야 되는데 계속 중국의 의존도를 높여왔다가 이제는 아예 문재인은 중국을 향해서 5천년 중화 DNA를 마음껏 발휘해서 중국 쪽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큰 중국 터질 때 같이 크게 터지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진짜 지정학경이 있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사실은 미국 한미동맹 덕분에 미국이 또 자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의 가치를 심어서 가장 모범생이라 보고 어쨌든 우리는 미국의 무역이나 통상이나 금융이나 기타 안보적 이유로 가장 호혜적인 효과를 누렸던 건데 이제는 적대시 되게 되었습니다. 진짜 안보 리스크를 지금 묻습니다.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무슨 북한이 핵실험하면 주식시장이 2, 3일 떨어지던 거 요새는 핵실험해도 1시간도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복원되는 거 아니까 바로 사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어요.
한국의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뭐냐면 한국의 경제 상황, 한국의 성장,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한국의 회계 기준의 리스크였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별로 없었어요. 그건 잘 모르는, 안보를 잘 모르는 정권쟁이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한국 안보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이제 안보 리스크가 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좀 확 나빠져서 공산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1, 2년 내에 빨리 나빠지는 것도 아까 전쟁과 평화에서 이야기하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아프긴 하지만 이것을 한국이 공산화를 막고 정말 자유가 뭔지 시장이 뭔지 동맹이 뭔지 우리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피부로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삶으면 이게 우리가 기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 오래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제는 계속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019년도에는 어쨌든 선거가 없이 정말 정책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빠르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6월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도 거칠게 말하고 이랬는데 딱 두 가지를 미국 국민한테 갖다 놔야 됩니다. 중국의 굴복을 확실히 받아놔야 됩니다. 중국의 굴복이란 뭐냐?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몇 개 분야를 제하고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압박을 넣어서 그 다음에 세컨드리 보이콧과 중국 자산시장을 공격해서 그걸 빼죽게 하는 조건으로 중국 자본시장을 100% 개방하는 것이 아마 중국에 대한 항복의 정표일 겁니다. 중국이 변동 한 줄을 택하면 중국은 절대 지금 일본처럼 미국에 노할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오바마가 이란에 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란의 핵협상 같은 건 뭐 기계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65일 스냅백 제도라고 사찰에서 문제가 생기면 65일 이내 제재를 원복할 수 있도록 제재 또 하나에 땡길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땡길 수 있는 스냅백 제도를 만들고 참 잘 만들었어요. 단지 공화당이 틀어서 소위 의회 동의를 못 받는 바람에 15년 동안 한시로 핵활동을 중단한 단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면 15년 일몰 규정이 없는 영원토록 북한의 핵활동을 금지시킨 걸 내놔야 트럼프가 이란 핵협상을 걷어찬 이유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그래 저 정도 하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란 핵협상을 걷어찼지 트럼프 역시 굿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북한이 할까요?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자기 목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진짜 김정은이 모가지를 털어서 이란 핵협상보다 훌륭한 결과를 내놓든지 아니면 자기는 다 조건을 냈는데 여기서 배신 때리고 사고를 친 나쁜 놈이 있다. 블레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 싱가포르에서 정말 보니까 김정은 애도 괜찮고 사랑에 빠졌다고 그랬잖아. 괜찮고 그래서 정말 명품을 샀는데 내년도에는 계속 마케팅 기간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송을 시켜서 그 배송업체가 지금 우리 안방에 물건을 갖다 놔요. 그래서 미국 국민이 딱 뜯어보니까 짝퉁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짝퉁을 산 거거든요. 근데 명품이라고 그래 뜯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품이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짝퉁을 나는 분명히 명품을 사고 정확하게 샀는데 배달 사고가 났다. 배달 사고를 낸 놈은 두 놈이다. 한 놈은 시진핑 이미 이야기했어요. 또 한 놈은 문모다. 그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자 미국 국민들이 정말 트럼프의 블레임을 믿어줄지 아니야 트럼프 네가 원래 네가 마케팅하고 우리 국민을 속인 거야 또는 거짓말을 한 거야 두 가지를 해버리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안 됩니다. 사활이 걸린 것이죠. 이게 올해와 같은 정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트럼프의 정치적 수요가 생긴 거고요.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단단히 벼르고 있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서 내년에는 끊임없이 청문회를 하면서 결과를 내놓고 쪼아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하고 가까워지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은 여기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의 정가에 보된 인권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는 평화협정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교하면 됩니다. 근데 전쟁을 했던 나라는 평화협정을 해야 돼요. 여기 법률고문도 아까 말씀하신 상원의 3분지를 받아야 됩니다. 피스트리티는. 그리고 뭐 상원의 3분지 받으면 다 의회 동의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월남전 같은 경우는 60년대 통킹만 결의안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73년도에 평화협정을 할 때 상원의 인준 필요 없이, 왜냐하면 70년도에 통킹만 레귤레이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행정부의 집행조약으로서 네투트하고 키신저하고 사인한 거로 끝냈거든요. 근데 한국전은 사실 좀 애매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원의 결의에 의해서 전쟁이 참전한 것이 아니라 1945년 7월에 유엔 참전법이란 법이 생겨서 유엔 안보리에서 무력 사용으로 결정을 해서 미국이 동의할 경우에는 미국이 국내법적인 절차 없이 참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편법을 하면 상원의 평화조약 그게 없이 슬쩍 수교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했다가는 인권이 나쁜 민주당에서 회장 안 했을 거고 인권 문제를 끌고 넘어가면 그런 유권 해석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상원의 인준을 안 받고 통과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학자, 미국 헌법학자들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케팅 기간은 끝났다. 미스터 트럼프, 마케팅 기간은 끝났다. 이제는 내년에는 물건을 꺼내놔야 된다. 이 기간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쇼가, 정치적 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의 정치적 환경, 이게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고 개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중국, 베트남식 개혁 개방 이야기하는데 경제 개방 되기 전에 정치 개방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베트남은 아예 집단 지도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다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덩소평이 집단 지도체, 모택동의 1인 독재를 없애고 그다음 집단 지도체제로 만들고 10년 이상 할 수 못하도록 임기를 제한됨으로써 비로소 개혁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제가 독재자로서 제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제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그러면 제 권력 유지와 국민의 생활, 삶의 질의 향상이 부딪힐 때는 저는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내 체제 유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5년 후에 관두는데,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오는데 괜히 무리하는 것보다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임기가 제한되고 또 소위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는 집단 지도체제라는 게 사실은 공산당 일당 독재하지만 우리 자유주의 차면 입법, 사법, 행정이 구분되어 있는 상권 분립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실 견제와 균형. 견제와 균형이 되어 있고 일정 기간 소위 말해서 재임 기간이 정해지는 나라야만이 정권의 영속성이 좀 없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으나 훨씬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는 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데 북한은 할 수가 없다.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라서 북한은 비핵화나 인권이나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깝깝하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제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공산주의 전략 전술을 역이용해서 통일 전선 전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름을 찾지 말고 같음을 찾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사람,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이 중요한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래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해요. 우리 전군 구국동지회라는 태극기 그룹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아젠다는 광주 사태 때 북한군 특수부대 신문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은 그것도 나도 솔직히 좀 헷갈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권력이 없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냐. 다 증명했다 치자. 문재인 정부하고 광주 사태하고 어떻게 연결시킬래? 문재인 정부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그건 억지로 그게 출발이고 종중을 떠들면 벌써 국민이 아예 듣기 싫어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건 니들끼리 있을 때 이야기하고 전체 올릴 때는 그런 메뉴를 올리지 마라. 자, 이게 우리가 단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합리적인 대안. 저는 우리의 컨텐츠 또는 우리의 기본 컨셉을 저는 아주 아까처럼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저는 자유시장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이것은 국내적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국 그것은 실제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방국 동맹의 법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심리적 동맹을 하는 유럽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도 사실은 안보 협력을 한 동맹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그 금융이 어려울 때 통화 수합을 해줄 나라가 일본이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확장을 시켜서 김정은과 문재인 세력을 반문명, 반지성, 반자유 세력으로 우리는 문명과 지성과 자유의 세력으로 구분을 시켜야 이 승부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 저희 예비역단체는 향군이나 성우회가 완전히 친정부 단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도로 단체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내년 1월에 대규모 출근식을 하고 이것은 예비역 상승뿐만 아니라 정계획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3월 중에 시민단체와 우리가 연합을 할 생각으로 지금 부지런히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시민 세력을 만든 다음에 좀 약간 허접한 야당들한테도 충격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년 전반기 내년 9월, 8, 9월 이전에는 우리 시민사회와 보수야당이 합친 반문재인 세력을 결성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상당히 받을 거고 국민의 지지가 사실은 반 정도 골든 크로스가 되면 제일 먼저 문재인 정부 배신을 때릴 것이 언론들일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가다가 2년 후에 우리도 죽겠구나 싶으면 할 거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배신을 때려서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좀 비겁하긴 하지만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우리 우파의 소위 이 지적 인프라 자원들이 또 합류를 할 거고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만들겠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데 미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강연은 이 정도로 하고